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인생에서 가족 중 감사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남편의 애인으로 알게 된 동생을 떠올립니다. 정말 재기발랄한 인연이죠. 애인으로 만난 이후 우리는 진정한 친척처럼 지내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언니라는 말이 실망스러웠지만 지금은 동생 같은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 동생은 외동딸이었다면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에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동생 덕분에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간녀와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먼저 제 남편을 소개하자면 남편과 나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공부는 하기로 했지만 전 학년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었지만 3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인해 한 반만이 합반이었죠. 그 한 반에 남편과 나가 포함되었습니다. 요셉몰로 티키타카라고 불리는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였고 학교에서도 익숙한 관계였습니다. 남편은 나의 남자친구들을 유난히 좋아하는 친구였기에 절로 편안한 마음을 느끼곤 했어요. 남녀 사이에 우정은 없냐고 묻는 다소 어색한 질문도 했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서로의 이성 친구를 소개하며 친절히 지내왔어요. 나는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편은 어느 날 남자친구와 헤어진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나는 당황했지만 남성과 여성은 친구로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사실 그는 남자친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부모님께 잘해줄 것이라고 하며 결혼을 준비했고 나는 그를 내 남편으로 받아들였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되었고 그때의 감사함을 잊지 못한다. 마음이 튼튼했어요. 저는 외동딸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특히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은 주위에서 유별한 정도로 대단했어요. 아버지의 공장과 사무실은 어릴 적의 나의 놀이터이자 공원이었어요. 아버지의 직원들은 나를 이렇게 아끼는데 어찌 결혼시키려고 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확실히 결혼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나에게 전해주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결혼하려는 남자가 생긴다면 끝까지 믿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그의 가치관을 지켜주라고요.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어요. 결혼을 결심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수영아. 아무리 소중한 일이 있어도 결혼은 가졌다 나 자신의 내적 불안정은 환상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되었고 그때의 감사함을 잊지 못한다. 어떤 결혼이든 인내적 불안에서 태어난다. 결혼은 남녀 문제나 인격 양심 같은 것이 아니다. 아빠가 승화할 때 네 외아버지나 어머니 숙모가 이렇게 했는데 예외가 없어서라도 꾸조할 것으로 볼 때 인내적 절망뿐이다. 않다. 결혼하지 마 아이는 아썩에 혼자서에 더 먹는 축 있는 세상이 되리라 걱정돼 말이여. 부모가 있기 때문이지. 그럴 때는 오빠도 나 형을 부모자는 않다. 이런 얘기는 처음 만났을 때도 했고 상견례 때에도 시부모님과의 인사 때에도 했어요. 나도 여자로서 남편을 위해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느끼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 대하여 다 그러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어머님나 엄마 할머니도 웃으며 며느리 잘 얻었다고 만족해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겨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건지 결혼 후 남편은 친정에 갈 때마다 아버지 덕에 안심하는 게 느껴졌다. 둘은 만나면 주로 술을 마시고 취해서 들어왔다. 아버지는 고지곳대로 집으로 도착하셨다. 아름다운 따님이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벌써 왔네? 아름다운 따님이란 게 내게 주신 딸이지. 당신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네? 그러나 그러지 마라. 우리 마누라가 더 이뻐 보인다네. 아이고, 아버님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우시죠. 그래도 내 눈에는 내 요가 최고입니다. 현관 앞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며 굴러가는 모습을 보며 엄마와 나같이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둘은 만나면 오사가랑며 웃었다. 아들이 없는 부모님에게 사위 역할로 살갑게 아들 역할도 해주었던 남편이 너무 감사했다.
또한 남편을 향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그의 마음에 닿은 것 같았다. 아버지의 말대로 남편은 큰 힘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자기가 남편의 가족까지 책임질 것이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미리 계획했다. 물론 회사 일을 하면서 사업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이다. 회사 일을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꽤 구체적인 사업안을 갖고 있었음에도 저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말렸어요.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간절한 설득에 동의했습니다. 저거 우리 점잖아 도전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우리 회사가 안정적으로 보여도 경기 안 좋으면 언제 구조조정 들어갈지 모르고 안살이라도 어릴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 당신 나 알잖아 하는 게 알지 믿지? 그래도 사업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상 사업을 벌이는 것도 회사를 관둘 마음으로 다닌다는 것도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당신 고생 안 시킬게. 아, 내가 잘할게.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당신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게 해. 남편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기에 저도 옆에서 돕겠다며 저희는 계획한 사업을 시작했어요.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자석, 컵, 핸드폰 케이스 등 기념품을 만드는 사업이었어요. 당시에도 경쟁업체는 많았고 크리스마스나 어버이날 같은 공식적인 기념일에만 반짝 장사가 될 줄 알았는데 연인들의 기념일과 임신 출산 기념 제품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면서 사업은 생각보다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은 매출이 내려서 언급했던 대로 근무하던 회사를 접고 사업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초기부터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임신을 준비하느라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저는 남편이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렇던 중 남편이 친정어머니 생신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잔 마시고 기분 좋아진 남편은 이러쿵저러쿵 떠들었습니다. 여보, 남자는 남자가 알아라며 장인어른의 말을 인용하며 남자가 일 잘하려면 집안 울타리가 튼튼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밀어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일도 더 잘 된다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요즘 이이가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장인어른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답니다. 아버님 덕에 힘이 납니다라며 노래를 부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가족의 믿음을 받고 산다는 거지요. 너는 일 잘 한답니다. 자존심만 지켜주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버님 덕분에 어깨 펴고 삽니다. 한 잔 드시죠라며 부모님을 대접했습니다. 남편이 내가 갖고 싶은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자 내 맘속으로는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스러웠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초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일본에 거주하는 시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 가족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정말 좋았다. 잠시 후 우리는 기대했던 아이를 가졌다. 임신 기간을 거쳐 입덧이 시작되었지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남편은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더라도 사업이 바빠서 그려니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싶다는 남편의 의지를 이해했다. 외출 빈도가 늘어나는 남편을 감안했을 때 난 일 문제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바보였다. 어느 날 여자가 성격이 강한 어린 상간녀를 소개되었다. 그녀는 우리 부부보다 훨씬 어려 보이면서도 과감한 성격을 뽐내며 남편을 따라다니며 마치 새로운 인형을 달라고 달래는 아이처럼 굴었다. 나는 놀랐고 그 상황에 어색함을 느꼈다. 또한 상간녀가 나를 덧니라고 불러주며 남편을 속였을 때 그녀가 사진보다 훨씬 더 이쁘다는 말에 더 충격을 받았다. 피부도 좋고 그냥 언니라고 할게요. 괜찮겠죠, 언니? 다른 누군가 아닌지요. 오빠, 제게 주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쪽,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제 남편 얘기하시나 봐요.
지금 언니는 부모님도 다 계시고 외동딸로서 계속 사랑받아 자라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언니도 힘들다는 건 알아요. 맞죠? 아무튼 근데 저도 오빠가 너무 필요해서. 우리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씩 나눠서 만나는 건 어떨까요? 봐요. 누가 정신을 잃은 여자인 것 같아요. 너무 뻔뻔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안성맞춤을? 부인한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언니는 화내지 말고 부디 한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지내보세요. 그게 힘들면 그냥 이혼하세요. 네, 정말로 어이가 없네요. 외동딸이라고 언급한 순간 쟤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소름 돋았어요. 일하느라 바빠서 우리 아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른 여자와 했을까 상상하니 참으로 끔찍했어요. 제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릴 때부터 본 내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요? 생각이 많고 별로 생기네요. 상간녀를 겨우 쫓아내고 제자리로 나앉았어요. 급격한 스트레스로 뱃속의 아이도 위험에 처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그들은 싸우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것을 부인했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 내가 일하러 다닐 때 그녀를 만나러 갔다니까. 그 여자 몇 살이지? 우리 아이를 잊었어. 박태경,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내 앞에서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닮았을까? 그 여성은 미쳤어. 우리 아이는 당연히 기다릴 거야. 딸이면 너 닮고 아들이면 내가 닮을 거야. 얼마나 귀여울까? 우리 가족을 잘 이끌어보자고 돈 버는 일에 과로한 나는 안 보여? 진짜 서운해. 그 여자는 정상이 아니야? 왜 그 여자랑 놀았다고 생각한 거야? 다 너 오해해야 해. 그 여자는 널 필요로 한대. 그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격주로 너를 만나도록 제안한다며. 내가 기겁했어. 그 여자는 미쳤어. 걔가 알바를 잠깐 한대.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 진짜 짜증나. 자기야, 그런 말을 왜 믿어? 너 때문에 걱정돼.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폭발한다. 어린이 때문에 과격하다는 이야기인가? 내일 경찰에 신고할게. 나를 믿어줘. 난 진짜 그 여자랑 사귀지 않아. 혈압이 올라가. 누워서 쉬어. 남편은 그 여자한테 상황에 무방비하고 있었지만 난 그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걸 알아봤어. 난 온중난 자기를 믿어주길 바래왔어. 그런 것은 없다고 우스개도 웃어버렸어. 남편은 절대로 바람피지 않았어. 난 그가 그렇게 믿어주는 것에 공포심을 품게 해서 죄책감이 들었어. 그 여자의 주장에 뒤집힐 뻔했지만 결국 일은 그렇지 않았어. 남편은 절대 그럴 일이 없었어. 내 말을 믿어주는 걸로 마음을 놓았어. 조금 화를 냈지만 결국 남편을 믿는 게 마음이 놓였어.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려 믿어주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 그러나 며칠 후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왔어. 계속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난 모르겠어. 언니, 아기가 생겼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그 여자가 너를 진짜로 믿어주는데? 너처럼 믿었어. 나는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 오빠가 거짓말을 한다면서 날 안 믿는다는데 그래서인지 오빠가 날 보며 덧니가 좀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얘기들을 들어주라며 우리 아가가 다 듣고 있다며 나는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더니 남편 곁을 맴돌아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해. 우리는 결혼을 위해 만난 게 아니라고 하고 당신과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남편은 우리 아기 아빠로서 내게 자리를 잘 지켜줄 거라고 말이야. 그러고는 남편을 믿고 돌아가라며 정말 믿을 만한 말들이야. 되게 믿어버렸네. 언니 말고는 아니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싶기도 하고 믿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남자 말에 믿음을 주었을까? 오빠가 나만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손에 깍지를 낀 사진도 찍었다고 하던데. 순진하다고 한 사람은 바보가 되지 말라며 조언해 주었다.
남편의 말이 다 거짓이라고 하고 내 성격상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나에게 찾아왔단 이야기는 어떻게 하지? 맞아.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여자의 손을 잡은 남자의 손에는 점이 있었고 나는 분노에 떨었어. 상간녀는 더 찾아와서 문을 개지 않으면 내 번호까지. 임신 초기에 배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방해해서 산부인과에 자주 가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매일 전화로 졸라대는 상간녀 덕분에 지쳐가던 날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어요. 그는 이런 일은 당연한 수순지라며 부정했어요. 그년 때문에 난 정말 화가 나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어요. 내 믿음을 저버릴 것 같아 했지만 그는 모두 장난친다며 부인했어요. 나는 아이 생각해서라도 숨기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임신해서 피곤하더라도 바가지 좀 그만 긁어 말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여자들과 어울리면서 나에게 많은 말을 했어요.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 걱정했지만 남편은 내게 서운한 시선을 보냈어요. 나를 버리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어봤지만 그는 여전히 그 여자를 놓지 않았어요. 당신이 임신했으니 그 여자를 막아야 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나를 놓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의 이야기가 진실한다고 믿었던 직원이 다시 나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최근엔 돈을 별로 받지 않아도 일을 도와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다고 했고 심지어 스탠드 조명을 만들 때도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싫다면 당신이 그 일을 하든지. 남자가 잘 될수록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가까워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짜증스러울 만큼 당신의 시간을 내조에도 쏟아부어야 합니다. 말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남편의 태도가 답답했으며 자신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돈을 벌어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좋아 보였지만 결국 그는 다른 여자와 희망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를 잃은 것도 억울했으며 남편은 그걸 핑계로 하루 종일 밖에 있었고 아이를 돌본 것은 주로 친정어머니가 했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노력했습니다. 미친 여자 때문에 아이를 보내야 했다는 생각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래서 나는 그가 비어있는 사무실 앞에서 놀고 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사무실을 바꾼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지만 그가 혹시 상황이 꼬였는지 걱정돼서 찾아와 줬어요. 남편은 정말 배신감을 몰아가면서도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말아야 했나 싶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안내된다. 그럼 바로 따라와. 직원들 앞에서 최명국이고 의부증 걸린 안 해줬다고 사람들이 쑥덕거리게 나겠지? 사무실은 내일 터지. 당신 한방 아니야. 함부로 행동하지 마. 남자 일하는데 귀찮게 뭘 시시콜콜 다 알려들어.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무실을 옮기는 그렇게 중차대현 일을 제가 어쨌다고 상의는커녕 말해주지도 않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싼 도시락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스토커가 되고 의부증 걸린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람 한순간에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남편의 특기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더는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몸도 상해버린 상황에 이 일을 계기로 먼저 손 내밀어보자라는 생각을 완전히 쳐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동안 잊고 있던 상간녀가 찾아와 저희 집배를 누르는 겁니다. 저녀는 왜 자꾸 찾아와서 저를 긁나 싶었어요.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가슴이 철렁했죠.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찾아와.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야,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제대로 먹게 해줄 거니까. 딱 기다려. 너 때문에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전부 너 때문이야. 정말 미친년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데 상간녀는 다른 날보다 기운이 없는 조용한 말투로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라고 저를 달래더군요.
문을 여시리라고 그녀가 부탁한 쪽지는 마침내 긴장과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아직 아는 게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됩니다.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쥐고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하여 지치게 귀찮게 물려붙던 하대 같은 관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짐을 싸고 그의 집으로 돌아갈 정도면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아파트 앞에 도착하여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녀가 알려준 호수 대문 앞에 섰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내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문이 열리며 강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기침을 하며 안을 살펴보니 예상과는 다르게 컴퓨터가 가득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데요. 여기 누구에게 소개받고 오신 거죠? 라고 물은 여성은 자리를 제공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못 들어와요. 누구세요? 라고 말했고 나는 경악해했습니다. 그 남자는 큰 소리를 내며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소개받고 왔냐고? 문이 열리고 들어왔으면 소개한 사람이 있을 텐데. 소개받은 사람 이름을 말하라. 그럼 입장시켜줄 수 있어? 돈은 충분히 갖고 왔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단순히 뉴스에서 본 그곳이라고 생각했을 뿐으로 그것이 내가 알던 일반적인 도시 아파트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노름판이라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손이 발이 떨리며 문을 닫고 나가려고 했지만 남편의 이름을 보고 남편이 이 노름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손님인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눈앞의 현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알았던 유쾌하고 다정한 태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고 땀을 흘리며 빌딩을 떠나려는 순간 1층 정원에 서성거리는 상간녀를 발견했습니다. 집에 가겠다더니 여기서 왜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와봐서 확인하려고 왔나? 아, 방금 왔어. 여기 몇 번 왔었는데. 누나, 좀 시간 내주세요. 설명해 드릴게. 이전처럼 당당한 태도가 아닌 기색을 느끼자 자리를 옮겼고 상간녀를 통해 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그 사람이 진짜 사업을 하는 줄 요즘 일이 잘 안 풀리시더라고요. 예전에 한 달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사장님 매우 친절하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사장님께 이성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냥 존경의 마음을 느꼈어요. 한 달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른 곳에서 일할 생각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디자인 업무를 하러 다시 오라는데 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사무실을 옮겼더라고요. 사무실은 오피스텔 아래층인데 일한 것 같았는데 사장님은 계속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계속 이 문제는 해결이 필요해 보여요. 그때부터 이상해져서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맨날 술만 마시고 출근도 안 하고 그랬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따라가 보니 다들 이곳에서 떠들썩거리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든 동료들이든 사업에서 번 돈을 여기서 다 쓰고 난리를 쳐먹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나는 사장님에게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건 맞아요. 그때도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연인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결혼한 여자에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 사람과 꼭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나보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난 떠날 거야. 그런 사람은 너가 가라고 할 거야? 아니, 그런 사이였어요. 저는 호감을 표현한 적이 있었지만 사장님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진짜 너가 가라고 할 거야만큼 그런 마음이었으면 연희한테 뭘 남겨놨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자로서 지은 죄가 있어서 도망가라고 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해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언니는 내게 너무 순수해 보였어. 때가 안 된 거였어. 당신 때문에 아이도 잃었어요.
당신 얼굴 보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있을 정신도 아니에요? 지금 네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저 없애버리고 싶겠지만 아기가 하늘에 간 거 어쩌면 언니 조상님이 좋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도망가요? 상간녀와 대화를 마치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달래며 고향이 가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인사까지 해보냈습니다. 몇 달간 저를 미친 사람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민낯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저는 곧장 친정으로 향했어요. 목숨 걸고 찍었던 노름판의 내부 사진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죠. 그동안 상간녀를 두고도 의부증 취급을 받는 날의 일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터져 엉엉 우는데 아버지는 흔들림 하나 없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놈은 경찰손에 잡혀가기 전에 나한테 좀 맞고 보내야지. 김씨 아저씨한테 바로 얘기할 거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있어? 울고 싶으면 울어라. 울고 다시 껴보내. 아빠 어떡하시려고요? 나도 아빠가 어떡하실지 알고는 있어야지. 수연아 기다려봐. 아빠 화내면 절대 소리 안 지르는 거 알지 않니? 얼마나 이성적인 분이신데 염려 말고 하신 대로 두자. 그건 35년간 아빠랑 살아본 내가 장담해. 김씨 아저씨는 아버지와 중학교 동창인 분 아버지와 통화할 것 같아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 아버지는 화를 내실 때 머리가 더 식었던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사회에서 퇴근하셨나요? 오랜만에 한잔하고 집에 오시는 거죠. 1시간이 지난 후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집으로 들어와 벨을 눌렀어요. 아버지가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자식을 때리셨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내 딸 눈물 나는 걸 보면 가만 안 둘 거랬지? 널 믿으라고 한 건 다 덮어주고 믿으라는 게 아니었어. 신랑이 약간 풀리지 않을 정도로 맞고 있었지만 듣고 말씀 들으라고 조언했어요. 아버지는 진정해 감히 우리 믿음을 저버리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이성적으로 논리를 들으신 아버지는 몽둥이를 버리고 용서하셨어요. 감사하면서도 죄송해하실 때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 받던 남편은 어떻게든 이해를 구하려 통장을 보여주었어요.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과 함께한 2번의 재미로운 갬블을 했던 나,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큰 금액을 따서 이게 실은 너무 재미있는 거란 생각에 번 돈에 신이 나버렸죠. 한번 이런 생각에 빠져보았어요. 이제부터 사무실로 돌아가서 상황을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쉬울 리가 없지요. 날고 줄이도 안 돼요. 어떤 정신으로 그 큰 금액을 도박장에 꽂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재력가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곤 했죠. 한 번만 다음번에는 용서해 주십시오. 다신 이런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몰랐던 사진과 자료는 또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집을 떠날 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상간녀들은 노름 중에 대표님들의 부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베팅해보는 거래요. 일자리를 찾아다닌 그 여자는 큰돈을 주고 아내를 괴롭혀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아내를 희롱하는 걸 시켜? 그것도 임신 중 시골 소녀가 번 돈을 벌어온 젊은 여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청하여 나의 삶을 망치게 했죠. 그 미쳤던 상황 속에서 나는 혼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남편의 불륜 자질은 결국 변호사 선임의 긴급구실을 부여하지 못했으며 아버지 친구인 경찰 김씨만이 남편을 데리고 가게 되었다. 남편은 경찰 조사 도중 이혼을 당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충당해주지 못했다. 그 후 남편은 옥에 있지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이혼을 신청했다. 아버지 회사에 취업하며 열심히 일하는 중이다. 시골에서 지내던 상간녀 아니 피해자인 그 아르바이트생인 직원을 아버지 회사에 소개시켰어요. 회사 사람들이 서로 언니의 동생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보며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으면 가만히 눈을 마주치며 서로 인생을 구해준 사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더 이상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감사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일하느라 바쁘게 보낸 하루 끝에 동생과 나누는 맥주 한 잔의 여유는 정말 시원하게만 느껴져요. 앞으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되어도 계속 동생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